요즘 일본 여성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남성들이 바로 한국 남성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오늘의 사연의 주인공은 한국 남성과 만나기 위해 한국으로 이민까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에 힘을 얻어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고 자란 타카하시 리나입니다. 올해 31살이며 한국의 한 건축 설계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건축에 관심이 많았고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한 후 설계사로 취직하면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이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처음 회사에 들어갔을 때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설레었어요. 일본은 세계적으로도 건축 기술이 뛰어나기로 유명하고 특히 지진이 잦은 나라라서 내진 설계의 기술이 발전해 있죠. 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일하면서 일본의 건축이 얼마나 정교하고 체계적인지 배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건축 설계사는 일반적으로 업무량이 많지만 특히 일본에서는 그 강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일주일 내내 야근을 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주말에도 회사에서 도면을 수정하거나 클라이언트 미팅을 준비하는 일이 많았어요. 퇴근 시간은 저녁 6시였지만 실제로 사무실을 나서는 시간은 밤 11시가 넘는 경우가 많았죠. 오늘도 야근인가요? 회사 동료들과의 대화는 늘 이런 식이었어요. 다들 피곤한 얼굴로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야근을 하면서도 제대로 된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었어요. 회사에서는 야근 수당을 주기보다는 팀워크를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건 결국 회사가 우리를 착취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죠. 여성으로서의 한계도 느껴졌습니다. 일본의 건설업계는 여전히 남성 중심적인 문화가 강했고 여성 건축 설계사는 흔하지 않았어요. 회사 내에서도 중요한 프로젝트는 대개 남성 설계사들에게 돌아갔고 저는 보조적인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았어요. 의견을 내더라도 가볍게 무시당하는 일이 많았고 회의에서 제대로 된 발언권을 얻기 어려웠습니다. 리나 씨,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일단 서포트 역할을 해주세요. 경력 7년 차인데도 여전히 서포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이 참 서글펐습니다. 일본에서 건축 설계사로 일하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지진이었습니다. 일본은 세계적으로도 지진이 잦은 나라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내진 설계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건물을 지진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는 없었어요. 비용 절감을 위해 최소한의 내진 설계만 반영하는 경우도 많았고 저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점점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쿄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사무실에서 도면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닥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진동이었지만 점점 강해지더니 서랍이 흔들리고 커피잔이 책상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몇몇 동료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책상 밑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이 정도면 꽤 강한 지진인데 다행히 몇 분 후 흔들림이 멈췄지만 저는 그 순간 무언가 가슴 깊이 불안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일본에서 이런 지진은 흔한 일이었지만 만약 정말 큰 규모의 지진이 온다면 내가 설계한 건물들은 과연 안전할까? 그리고 이 나라에서 계속 살아도 괜찮을까? 이런 고민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시기에 우리 회사와 합력하는 한국 건설 회사에서 한 명의 엔지니어가 파견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2살 많은 박지훈이라는 한국인이었어요. 그는 구조 엔지니어로서 일본과 한국의 건축 기술을 비교하고 새로운 협업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직장 동료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우리는 점점 친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프로젝트 회의를 마친 후 우연히 둘이서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건축 방식에 대해 궁금했던 것이 많아서 이것저것 질문했어요. 한국에서는 내진 설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요? 한국은 일본처럼 지진이 잦지는 않지만 그래도 건축법이 점점 강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건축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요즘은 안전성을 고려한 건물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게 건축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한국의 직장 문화와 생활 방식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리나 씨, 일본은 야근이 정말 많네요. 한국에서도 일이 바쁜 회사는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매일 야근하는 건 흔하지 않아요. 특히 요즘은 젊은 세대가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야근을 강요하는 문화는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의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의 직장 문화가 일본보다 더 엄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젊은 세대가 적극적으로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사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편이에요. 일본처럼 조용히 참고 사는 분위기랑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살아본다면 어떤 기분일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기 시작했어요. 이민이라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의 삶이 점점 버거워지는 상황에서 한국에서의 삶이 조금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박지훈 씨와 함께 일한 지도 어느덧 반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일본어가 능숙했고 업무에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직장 동료로만 생각했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직장 내 인간관계가 비교적 형식적이었습니다. 동료들끼리 예의를 갖춰 대하지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박지훈 씨는 달랐습니다.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었고 동료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가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타카하시 씨, 오늘 아침은 많이 추웠죠? 따뜻한 커피라도 한잔 하면서 시작하는 게 좋겠어요. 아침마다 사무실에 도착하면 박지훈 씨는 이렇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업무적인 대화가 아니라면 직장 동료끼리 사적인 이야기를 쉽게 나누지 않는 분위기였지만 그는 날씨나 점심 메뉴 같은 사소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덕분에 아침마다 무거웠던 사무실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회의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통 일본 직장에서는 연차가 낮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서류 정리를 맡거나 회의 자료를 출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박지훈 씨는 먼저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타카하시 씨, 이 자료는 제가 정리할게요. 어제도 야근하셨다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자신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묵묵히 맡아서 하는 것이 당연한 분위기였고 그에 대해 특별히 감사를 표현하는 문화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박지훈 씨는 업무를 함께하는 동료로서 자연스럽게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퇴근 후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 남아도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지훈 씨도 마찬가지로 야근을 하고 있었는데 퇴근하려던 그가 저를 보고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타카하시 씨, 저녁은 드셨어요? 일본에서는 서로 바빠도 개인적인 일에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퇴근하는 길에도 제가 저녁을 먹었는지 걱정해 주었습니다. 아직이요. 조금만 더 정리하고 먹으려고요.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저녁을 챙겨 먹을 여유도 없이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박지훈 씨가 편의점에서 작은 도시락을 사와 책상 위에 두었습니다. 일하면서라도 조금 드세요. 너무 늦으면 더 피곤해져요. 그 순간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는 일본에서는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박지훈 씨와 점점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도 많아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야근을 하는 회사도 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도 한국에서는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는 편은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젊은 세대가 직장 내 부당한 대우에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일본은 윗사람이 말하면 그냥 따르는 문화가 강하다고 들었는데 한국에서는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일본과 한국의 차이를 조금씩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라고 완벽한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일본에서 답답하게 느꼈던 부분들이 한국에서는 점점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부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지훈 씨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타카하시 씨,
저 다음 달이면 한국으로 돌아가요. 순간적으로 마음이 텅 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파견 온 직원이었으니 언젠가는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아쉬움이 컸습니다. 함께 일하며 즐겁게 이야기하고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떠난 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박지훈 씨가 이야기했던 한국의 직장 문화, 삶의 방식, 그리고 그가 보여주었던 다정한 태도까지 일본에서는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이 정말 당연한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대한 감정을 품고 있던 어느 날 일본에 또다시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출근길 전철 안에서 갑작스러운 흔들림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진동이었지만 점점 강해지더니 전철이 급정거했습니다. 승객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스마트폰을 꺼내 뉴스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건물 점검이 이루어졌고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사무실 내부는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저를 불안하게 만든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업무를 이어가는 상사들의 태도였습니다. 이 정도 지진은 일본에서는 흔한 일이야. 다들 빨리 업무에 집중해. 이미 익숙한 일이니 신경 쓰지 말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언제 또다시 더 큰 지진이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매번 위험을 감수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팀 회의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새로 맡게 되었는데 저는 또다시 보조 역할로 밀려났습니다. 상사들은 남성 직원들에게만 주요 업무를 맡겼고 저에게는 서류 정리 같은 잡무가 배정되었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일본에서의 제 위치는 쉽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남성 중심적인 직장 문화 속에서 제가 원하는 역할을 맡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다시 지진이 온다면 이 불안한 환경 속에서 저는 안전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머릿속에 하나의 결론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자. 저는 곧바로 한국의 건축 설계 회사에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건축 설계 회사에 지원한 후 저는 며칠 동안 면접을 준비하며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쌓아온 커리어를 뒤로하고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직장에서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며칠 후 한국의 한 건축 회사에서 화상 면접 일정이 잡혔습니다. 면접관들은 제 경력과 기술에 관심을 보였고 한국에서 건축 설계를 할 의향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질문했습니다. 타카하시 씨는 일본에서 오랫동안 건축 설계를 하셨는데 한국에서 일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으실까요? 처음에는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의 건축 방식이 다르다고 해도 기본적인 원리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환경에서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면접이 끝난 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된다면 어떤 점이 다를까? 정말로 제가 바라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일주일 후 한국 회사에서 최종 합격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처음에는 한국에서의 적응을 돕기 위해 3개월 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저에게는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이 제 앞에 다가왔습니다. 회사의 사직서를 제출하는 일은 예상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일본에서는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여성 직원이 해외로 이직하는 사례는 흔하지 않았습니다. 타카하시 씨, 정말 그만둘 생각인가요? 외국에서 일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요?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이 아깝지 않나요? 상사들은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일본에서의 정리를 마친 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새로운 도전 앞에서 긴장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도쿄에서 지낼 때보다 넓고 쾌적한 공간이었고 근처에는 편의점과 대형 마트가 있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첫 출근 날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환영 인사를 받았습니다.
타카하시 리나 씨 맞으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본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돕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본보다 직장 내 분위기가 다소 자유로운 느낌이었습니다. 상사와 직원들 사이의 거리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고 회의에서도 비교적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탓에 업무를 하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가 있었고 한국의 건축법과 행정 절차도 일본과 달라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마다 박지훈 씨와 나누었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실수를 해도 바로 피드백을 주고 개선하려는 분위기가 있어요. 일본처럼 조용히 참는 문화는 아니에요. 그의 말처럼 회사에서는 제가 실수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주었고 동료들도 도와주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점점 한국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프로젝트 회의 중에 익숙한 이름이 들렸습니다. 박지훈 엔지니어가 이번 프로젝트의 구조 설계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순간 놀라서 고개를 들었고 회의실 문이 열리며 박지훈 씨가 들어왔습니다. 타카하시 씨, 그도 저를 보고 놀란 듯 했습니다. 일본에서 마지막으로 만난 후 한동안 연락을 주고받지 못했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그는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일본에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일하는 게 어떤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는 제 결정을 존중하며 한국에서의 적응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세요. 한국 생활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예상치 못한 재회 덕분에 한국에서의 생활이 한층 더 편안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석 달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 차이 때문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고 박지훈 씨도 종종 연락을 하며 한국 생활에 대한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업무에 대한 부담도 점점 줄어들었고 한국의 직장 문화에도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회의 분위기가 일본과는 달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직급이 낮은 사람이 의견을 내는 것이 조심스러운 경우가 많았지만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상사들도 의견을 듣고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주었고 회의가 끝난 후에도 편하게 질문을 할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환경 덕분에 저는 점점 자신감을 갖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 지하철과 버스가 일본보다 훨씬 깨끗하고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요금이 일본보다 저렴해서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생활하면서 느낀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주거 환경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좁은 원룸에서 생활했지만 한국에서는 같은 가격으로 훨씬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집 근처에는 공원이 많아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기도 좋았고 늦은 밤에도 거리를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치안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야근이 당연했지만 한국에서는 야근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바쁜 날에는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상사들이 먼저 퇴근하라고 권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타카하시 씨,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내일도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신기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무리 피곤해도 상사가 퇴근하기 전까지 자리를 지켜야 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업무가 끝나면 퇴근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한국 생활이 익숙해질수록 박지훈 씨와도 자주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만큼 한국의 건축 환경과 직장,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눌 수 있는 좋은 대화 상대였습니다. 타카하시 씨, 한국에서 일하면서 가장 큰 변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가 어느 날 이렇게 물었을 때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항상 회사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느낌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제 개인적인 삶도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한국에서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말처럼 저는 점점 한국에서의 삶이 편안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단순히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더 오랫동안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점은 한국 남성들의 배려심과 다정함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남성들이 일상 속에서 작은 배려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도와주거나 식사 자리에서 세심하게 챙겨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개인의 영역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한 문화였기 때문에 이러한 배려가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졌지만 점점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박지훈 씨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업무적으로 힘들어할 때 격려해 주었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태도는 일본에서는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으로 왔을 때는 단순히 새로운 기회를 찾아 도전해보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에서 더 오래 머물며 커리어를 쌓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저에게 정식 채용을 제안했고 저는 고민 끝에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지훈 씨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한국에서의 정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타카하시 씨, 이제 한국에서 계속 지내실 건가요? 그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에서 정착하려고 해요. 일본에서는 더 이상 제 미래가 보이지 않았지만 한국에서는 가능성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사는 것이 점점 마음에 들어요. 그는 기쁜 듯 웃으며 말했다. 잘 결정하셨어요. 타카하시 씨라면 분명 한국에서도 좋은 기회를 많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의 삶은 저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일본에서의 답답함과 한계를 벗어나 더 자유롭게 일하고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서 느낀 사람들의 따뜻함과 배려가 저를 이곳에 머물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한국에서의 삶이었지만 이제는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았고 저는 더 나은 환경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한 인간관계와 배려심, 깊은 사람들 덕분에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꾸려 나가고 싶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고민하던 저처럼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 번쯤 용기를 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변화는 어렵지만 때로는 예상보다 더 큰 기회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회를 한국에서 찾았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좋은 남자도 만나고 열심히 커리어도 쌓고 싶습니다. 한국은 제 인생의 제2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코리안 드림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과거 붐이었던 아메리칸 드림에 이어 한국으로 이민을 오려는 외국인이 날로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 한국으로 이민을 선택한 오늘의 주인공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에 힘을 얻어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고 자란 앨리슨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살게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그냥 BTS와 K-드라마로 유명한 나라, 맛있는 음식이 있는 여행지 정도로만 생각했죠. 한국을 직접 가본 적도 없었고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삶에 너무나도 만족하고 있으며 이제 미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이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특히 미국 친구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아니, 왜?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말도 안 돼. 미국에서는 한국보다 더 많은 기회가 있고
더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더 이상 안전하지도 않고 행복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뉴욕에서 20년 넘게 살았고 한국에서도 몇 년을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 한국을 여행하며 한국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후 미국에서 다시 한번 현실을 마주하며 결국 한국행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여행의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 다시 겪은 현실이 저를 한국으로 떠나게 만들었죠. 저는 뉴욕에서 태어나 자랐고 대학을 졸업한 후 마케팅 회사에서 7년 동안 일했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미국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점점 버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은 너무 컸습니다.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 중 하나였고 제가 살던 작은 원룸 월세는 $3,000에 육박했습니다. 여기에 공과금, 식비, 교통비까지 합하면 생활비가 엄청났죠. 회사에서 꽤 괜찮은 연봉을 받았지만 저축은커녕 한 달 한 달을 겨우 버티는 상황이었습니다. 직장 생활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문화라고 하지만 직장 내 경쟁은 한국보다 더 치열했습니다. 출근은 아침 9시지만 상사의 눈에 들려면 일찍 나가야 했고 퇴근은 정해진 시간이 있지만 실제로는 10시가 넘어서야 가능했습니다. 이메일과 업무 메시지는 주말에도 계속 울렸고 휴가를 가더라도 업무를 체크해야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안전이었습니다. 뉴욕에서 밤에 길을 걷는 것은 늘 긴장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는 노숙자들이 소리를 지르거나 갑자기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많았고 총기 사고는 너무 흔해서 뉴스에도 크게 보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번은 퇴근길에 집 근처에서 강도를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녁 8시쯤 지하철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가는 길이었는데 낯선 남성이 계속 저를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속해서 걸었지만 그 남성도 속도를 맞춰 걸었고 결국 저는 근처 카페로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가게 안에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는 결국 포기한 듯 떠났지만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서도 오랫동안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 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뉴욕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출퇴근길이 지옥 같았고 직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었으며 돈은 벌어도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안전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바꿀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한국 출장에서 돌아온 친구 소피아를 만났습니다. 평소라면 피곤한 얼굴로 커피를 마시며 업무 스트레스 이야기를 늘어놓을 그녀였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활기가 넘쳤고 말투까지 들떠 있었습니다. 앨리슨, 너 한국 한번 가봐야 해. 거긴 완전 다른 세상이야. 저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렇게 좋아? 진짜야. 나 밤 12시 넘어서까지 혼자 길거리를 돌아다녔는데도 아무 문제 없었어. 뉴욕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 소피아의 말에 저는 자연스럽게 뉴욕의 밤거리를 떠올렸습니다. 늦은 시간 홀로 걷는 것은 위험했고 항상 긴장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도 가봤는데 진료비가 몇 달러밖에 안 나왔어. 보험이 없어도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 전 어머니께서 응급실에 다녀오신 일이 떠올랐습니다. 병원비가 무려 $8,500가 나왔고 우리는 그 비용을 감당하느라 몇 달 동안 생활비를 줄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이 완전 기가 막혀. 지하철이 깨끗한 데다가 시간도 정확하고 버스랑 환승하면 추가 요금도 거의 없어. 우리 뉴욕에서는 지하철 한 번 탈 때마다 $3 넘게 내야 하잖아. 이쯤 되니 저도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뉴스나 인터넷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살기 좋은 곳 같았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도 직장 생활은 힘들지 않아? 물론 힘든 곳도 있겠지. 하지만 내가 만난 한국 직장인들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은 워라밸을 되게 중요하게 여긴대. 우리처럼 주말까지 일하는 건 거의 없고 퇴근 후에도 사람들이 자기 시간을 가지면서 살더라.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던 중 우연히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는 왜 한국에서 살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발견했습니다. 글쓴이는 원래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한국에서 정착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낮에 친구 소피아가 들려준 한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고 저는 한국에서 실제로 살아본 외국인들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글을 읽기 시작했는데 단 몇 줄 만에 화면을 넘기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글을 쓴 사람 역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뉴욕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았고 높은 생활비와 끝없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고 한국에서 겪은 일들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한국에서 살면서 직접 경험한 여러 가지 것들을 세세하게 나열하고 있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며 저는 점점 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그래, 나도 한국에 가보자.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저는 설레는 마음과 동시에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에 대해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고 나는 왜 한국에서 살고 있는가라는 글을 통해 기대감도 커졌지만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한국은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살기 좋은 곳일까? 공항을 나와 서울행 공항철도를 타면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기차 내부는 깨끗했고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늘 긴장해야 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거나 갑자기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일이 흔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막 도착한 건데도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네. 그렇게 한국에서의 첫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저녁, 저는 숙소에 짐을 풀고 홍대 거리로 나갔습니다. 오면 꼭 먹어보고 싶었던 삼겹살을 제대로 된 식당에서 먹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삼겹살을 주문하자 직원은 반찬을 여러 개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떤 음식이든 추가 반찬을 주문하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것이 당연했으니까요. 하지만 직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반찬은 무료니까 부족하면 더 말씀하세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저는 마음 놓고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숙소로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뉴욕에서라면 밤에 혼자 거리를 걷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지만 한국에서는 다들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밝고 활기찼습니다. 길거리에는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혼자 걸어가는 여성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뉴욕에서라면 여성 혼자 밤거리를 걷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문득 나는 왜 한국에서 살고 있는가라는 글 속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 나라에서는 내가 밤길을 걸어도 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이 감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미국에 있을 때는 몰랐다. 그 글을 읽을 당시에는 그 감정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직접 한국의 밤거리를 걷고 있는 이 순간 저는 그 글쓴이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밤길을 걸을 수 있다니.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창문을 열고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기대 이상으로 편안하고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한국에서 살겠다고 결심하기에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저는 더 많은 것을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머문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저는 갑자기 심한 복통을 겪었습니다. 평소 위장이 약한 편이라 미국에서도 종종 배탈이 나곤 했지만 이번에는 증상이 심했습니다. 이럴 때 병원을 가야 하나? 미국에서는 웬만하면 병원을 가지 않았습니다. 예약을 잡는 것도 힘들고 보험이 있어도 병원비 부담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외국인도 쉽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직접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근처에 있는 작은 내과를 찾아갔습니다. 진료 예약 없이도 바로 접수를 할 수 있었고
대기 시간도 길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증상을 듣고 몇 가지 검사를 한 후 위염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진료가 끝난 후 저는 계산대로 가서 조심스럽게 비용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총 의료 비용이 10,000원밖에 나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게 맞나? 진짜 이렇게 저렴한 거야? 미국에서는 응급실에 한 번 다녀오면 기본적으로 몇백 달러는 나옵니다. 보험이 없으면 몇천 달러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많고 간단한 진료를 받아도 비용이 부담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검사를 받고 약까지 처방받았는데도 비용이 10달러도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구나. 미국에서는 병원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병을 키우거나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의료 서비스가 접근성이 높고 비용도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미국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는 왜 한국에서 살고 있는가라는 글이 떠올랐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한국에 와서야 깨달았다. 한국에서 보낸 2주 동안 저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밤늦게 혼자 거리를 걸어도 안전했고 대중교통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편리했으며 병원에 가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길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뉴욕에서의 삶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여기서 살아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행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과 실제로 정착해서 사는 것은 다를 수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꿈 같은 2주가 끝나고 저는 다시 뉴욕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에서의 기억을 되새겼습니다.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였어. 짧은 여행이었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은 뉴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밤늦게 혼자 걸어도 안전했고 대중교통은 빠르고 깨끗했으며 병원비 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뉴욕으로 돌아온 이상 현실로 복귀해야 했습니다. 저는 다시 높은 집세를 내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일하고 늘 위험한 밤거리를 조심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야근을 마치고 밤늦게 퇴근을 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하철을 타고 집 근처 역에 내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고 거리는 평소처럼 어두웠습니다. 집까지는 몇 블록 정도 걸어가야 했습니다. 뉴욕에서 밤늦게 걸어가는 것은 항상 긴장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빼고 주변을 경계하며 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누군가 소리를 지르는 것이 들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연이어 총성이 울렸습니다. 순간적으로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근처 가게로 뛰어들어가 몸을 숙였습니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비명이 들렸고 몇 분 후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하는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든 것이 잠잠해진 후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총격 사건으로 저희 집에서 불과 한 블록 떨어진 곳에서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사실을요. 총격이 벌어진 이유는 다툼이었고 가해자는 충동적으로 총을 꺼내 무차별적으로 발포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불과 몇 분만 일찍 도착했더라면 제가 그 현장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계속해서 만약 내가 총에 맞았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한국에서 혼자 밤길을 걸었던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어. 거기서는 내가 안전하다고 느꼈는데 이 사건 이후 저는 한국으로 이민을 가야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도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연세가 많아지시면서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계셨습니다. 특히 얼마 전 응급실에 가셨을 때 병원비가 무려 8,500달러가 나왔던 일이 있었잖아요. 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금액이었고 저와 어머니는 그 비용을 감당하느라 몇 달 동안 힘들어해야 했습니다.
엄마, 한국에서는 병원비가 이렇게 비싸지 않아. 내가 한국에서 병원에 갔을 때 진료비랑 약값까지 다 합쳐서 10달러도 안 들었어. 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저렴하단 말이니? 미국에서는 감기만 걸려도 병원비가 몇백 달러씩 나오는데. 응. 그리고 병원 접근성도 훨씬 좋아. 예약 없이도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더라니까. 그날 이후 어머니도 점점 한국행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 역시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한국의 안전성과 생활비,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진지하게 고민하셨습니다. 한국에서는 밤에 혼자 걸어도 안전하다면서? 응, 진짜야. 새벽 2시에도 여성들이 혼자 걸어 다니는 걸 봤어. 미국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는데 정말 한국이 그렇게 안전하다면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 저는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았고 부모님께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점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부모님께서는 한국으로 함께 가는 것은 어렵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평생을 살았단다, 앨리슨. 갑자기 모든 걸 정리하고 한국으로 가는 건 쉽지 않아. 하지만 여기서는 안전하지 않잖아. 그리고 병원비도 너무 비싸고. 그래도 여기가 우리가 살아온 곳이야. 이곳에서 친구들도 있고 모든 것이 익숙하잖니. 한국에서의 생활도 금방 익숙해질 수 있어. 그리고 내가 거기서 자리 잡으면 부모님도 천천히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앨리슨, 너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남기로 했다. 하지만 내가 한국에서 더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너를 응원할게. 저는 부모님을 설득하려 했지만 부모님께서는 결국 뉴욕에 남기로 하셨습니다. 저는 아쉬웠지만 부모님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렇다면 나 혼자라도 한국으로 가겠다. 그 이후 저는 한국에서 정착할 방법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한국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취업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마케팅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왔고 한국에서도 글로벌 기업들이 외국인 직원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지원한 끝에 저는 마침내 한국에 있는 한 글로벌 기업의 마케팅 팀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뉴욕에서의 삶을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과 친구들, 익숙한 모든 것을 떠나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국을 떠나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다시 한국 땅에 도착하는 순간 저는 깊은 안도감과 동시에 묘한 흥분을 느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은 후 공항을 나서자 익숙한 서울의 공기가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거리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의 삶을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한 달 동안 머물 원룸을 미리 계약해 둔 상태였습니다. 회사 측에서 외국인 직원을 위한 주거 지원을 제공해 준 덕분에 비교적 빠르게 안정적인 거처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작은 원룸이었지만 뉴욕에서 지내던 비싼 월세의 좁은 방과 비교하면 훨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월세가 뉴욕보다 훨씬 저렴했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이 크지 않았습니다. 짐을 풀고 간단히 방을 정리한 후 저는 다시 거리로 나갔습니다. 서울의 거리 풍경은 여전히 활기찼고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딘가 모르게 안정적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뉴욕에서는 길을 걸을 때마다 경계를 늦출 수 없었지만 이곳에서는 걱정 없이 주변을 둘러보며 걸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한국에서 살아가게 되었구나. 순간 실감이 나지 않아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제가 입사한 곳은 외국계 기업과 협업하는 한국의 글로벌 마케팅 회사였습니다. 출근 첫날 저는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한국의 직장 문화였습니다. 미국에서 일할 때는 언제든 이메일이 울렸고 주말에도 업무 연락을 받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비슷한 환경일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회사 분위기는 생각보다 훨씬 편안했습니다. 팀원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점심시간이 되자 선배들이 다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가자며 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고 누군가는 회사 근처 공원을 잠시 산책하고 오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미국에서는 점심을 먹는 시간조차 아껴가며 일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여기서는 다들 밥을 먹는 시간을 온전히 즐겼습니다. 업무가 끝나고 퇴근 시간이 되자 팀원들은 하나둘씩 짐을 챙겨 사무실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혹시나 싶어 팀장님께 물었습니다. 퇴근 후에도 이메일을 확인해야 하나요? 팀장님은 놀랍다는 듯 저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퇴근했으면 집에서 쉬어야죠. 급한 일 있으면 내일 하면 됩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한국으로 이민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저는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앨리슨, 한국에서는 잘 지내고 있니? 화면 속 어머니의 얼굴을 보자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아무리 한국에서의 삶이 만족스럽다고 해도 뉴욕에 계신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은 저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응, 엄마, 회사에서도 잘 적응하고 있고 생활도 괜찮아. 그래, 다행이구나. 그래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우리한테 이야기하렴. 응, 엄마도 건강 조심해. 아프면 꼭 병원 가고. 그 말을 하며 저는 문득 부모님을 다시 한번 한국으로 모시고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꼭 한번 놀러 오세요. 엄마, 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꼭 한번 가서 봤으면 좋겠어. 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한국에서의 삶을 선택한 지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다. 가끔 미국을 다녀올 때마다 저는 한국이 제게 더 편안한 곳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나도 편하고 행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뉴욕에 대한 향수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한국에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진정한 코리안 드림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언젠가는 부모님이 단순한 여행이 아닌 안전한 나라인 한국에서 함께 사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만한 동네를 알려주세요. 그곳에 집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안전한 한국, 사랑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